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저희가 3, 4월 그 영어학 그 영역별 문풀 기본편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은 첫날이라서 이 강의의 개요를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 시작을 할게요. 이 강의는 영어학 이제 문풀 수업 올해 이제 첫 수업입니다. 1, 2월 달에는 일령 문학 파트만 저희가 문풀 연습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3, 4월 달에 들어와서 이제 영어학 파트도 문풀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3, 4월과 5, 6월, 그 다음에 7, 8, 9, 10, 11월 각 단계별로 영어학 문풀도 이제 특징이 있어요. 각 단계별로.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영어학이 이론 과목이다 보니까 상반기에 하실 그 이론 공부 또 원서 공부, 영어학 원서 공부도 많이 하죠. 상반기 영어학 문풀은 이론 공부, 원서 공부와 좀 연계를 좀 지어서 진행을 해요. 3, 4월은 보통 우리가 1, 2월 달에 많이 읽을 수 있는 원서, 뭐 Introduction to Language도 있고, 한때 유행했던 뭐 Linguistics for Non-Linguist도 있고, 아니면 Linguistics for Everyone도 있고, 보통 한 서너 종류 정도 영어학 그 원서가 많이 읽히는데, 3, 4월은 비교적 기본적인 수준의 원서를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에 준해서 그 문풀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첫 주에는 음성학, 음운론부터 음이론까지 영어학 그 모든 과목에 걸쳐서 요 시점에서 우리 수강생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영어학 공부를 기본적인 걸 하셨는가, 요걸 좀 측정해 보기 위한 일종의 좀 진단평가 같은 각 과목별로 두루두루 내면서 아주 어렵지는 않고 또 기출에 나왔던 것도 좀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현재 요 상반기에 약간 또 상반기죠. 이 시점에서의 각자 그 영어학의 공부 정도를 한번 기본적으로 체크해보는 그런 용도로 이게 그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만 이렇게 영어학, 음성학부터 음이론까지 전 과목이고, 이제 3, 4월 남은 기간은 각 주별로 끊어서 이제 영역별 출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획을 좀 적어드리면, 오늘 1주차가 이제 진단평가, 전 과목이죠. 영어학 전반의 그 진단평가를 이번 주에 했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 뭡니까? 2주차하고 3주차는 아무래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우리 영어학 기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가장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는 이제 음성학, 음운론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음성학, 음운론 관련된 문제가 2주, 3주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주에는 이제 아무래도 형태론을 또 안 볼 수 없습니다. 원래 형태론은 잘 안 나오는 과목이었는데, 재작년에 2개가 나와가지고 나름 존재감을 좀 과시했죠. 형태론하고 5주차에는 여러분들 통사론 안 볼 수 없어요. 통사론 역시 통사론도 보고, 6주차에는 이제 음이론, 화용론을 붙여놓겠습니다. 왜냐면은요, 모든 영어학 출제 범위에서 음이론, 형태론과 함께 음이론, 화용론이 두 분야는 좀 적어요, 비중이. 형태론은 한 3, 4년, 4, 5년에 한 번 나오고, 음이론, 화용론은 뭐 한 해 걸러 한 번. 그것도 음이론과 화용론이 다 나오지도 않고, 음이론 또는 화용론 둘 중에 하나에서 한 해 걸러 한 번 비중으로만 나오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7, 8월은 이건 문법을 또 안 볼 수 없는데, 문법은 뭐 여러 원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여러 원서가 있는데, 그 뭡니까? 뭐 티처스 그래머도 있고 스튜던스 그래머, SG도 있고 많죠. 흔히 뭐 TG, SG 많이 보는데, SG, 스튜던스 그래머는 좀 인간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제목은 스튜던스 그래머인데 난이도는 티처스 그래머보다 더 높아요. 책 자체 난이도는. 그래서 이 뭡니까? 문법은 이번 기간에는 SG 말고 TG에서 일부 보는데요. 티처스 그래머를 한 권을 다 볼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어떻게 한 권을 다 봅니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다가, 일단 동사, 형용사 정도 챕터는
동사 형사 정도 챕터는 생각해 놨고 그 외에 뭔 챕터를 더 넣을까? 요걸 마저 지금 아직 고민 중입니다. 해서 한 3주차 정도 됐을 때 요 7, 8주차에 이 티처스 그래마에서 어떤 챕터를 중심으로 문제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요 3주차 정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음성, 음운론부터 음형론까지는 일단 기본으로 그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 있죠?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를 일단 기본으로 깔고 시작을 할게요. 왜냐면은 이거 쉬운 책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쉬운 책이면서도 이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가 뭐 14판 뭐 이렇게 나가면서 에디션이 계속 올라가면서 나름 어려운 내용도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예. 참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 책 변한 거 보면은 흔히 한자성어로 상전벽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완전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연식이 그대로 탈로 나서 좀 그러긴 한데 제 대학생 때는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가 솔직히 말하면 세컨 에디션. 여러분 대충 제 연식을 짐작하십시오. 제 대학교 때 영어학 인문인가 개론인가 그거 배울 때가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가 세컨 에디션이었고 지금 책보다 판형도 더 작았어요. 그리고 두께도 지금 책이 한 60%밖에 없이 그야말로 한 손에 딱 들어오고 되게 귀엽고 앙증맞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판형도 커지고 두께도 30% 이상 늘어나고 그러면서 내용도 더럽게 어려졌습니다. 좀 이따 이 문제 해설하면서 알려드리겠지만 이런 내용까지도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에 라는 기상천외한 대목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여러분 이 단원 2주부터 6주차에서 기본은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에서 낸다 해가지고 그럼 내 정도면 다 맞겠네? 절대 다 맞지 못합니다, 솔직히. 풀어보시면 합니다. 풀어보시면 알지만은,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 수준에서 이 책에서 심지어는 데이터들, 문장들을 인용해서 내더라도 심지어는 다 맞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고로 기초를 완전히 달달달달 통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도 만만치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기출 변형도 살짝 들어가요. 플러스 알파에는. 오늘도 그런 게 한 2개 있죠. 오늘도 5번, 6번 문제가 기출 변형인데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매회 한 2개 정도 기출 변형을 넣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 내용이 1번, 2번으로 깔렸고요. 그 다음에 3, 4번은 제가 좀 다른 데서 알아서 3, 4번은 알아서 냈고 그 다음에 5, 6번은 좀 기출 변형이 됐고 뭐 이런 식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에서 6문제 중에 매일 6문제인데 6문제 중에 3개씩은 기본으로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에서 깔아 놓을 겁니다. 예. 뭐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 그치? 예. 에디션 관계 갖고 계시니까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될 거고 3개 정도는 최소한 그 다음에 한 2개 정도는 뭐 음성학이건 음운론이 뭐간에 각 과목에 해당되는 최근 한 4개년 정도 최근에 써드릴게요. 최근 한 4년 정도의 문제에서 이제 기출 변형. 왜냐면요, 이 출제위원 들어갈 때 평가원에서 기출 문제 자료 줘요. 근데 3년치밖에 안 줍니다. 3년치밖에 안 줘요. 예. 지난 9년치를 다 주진 않아요. 우리나라 국가고시가 거의 다 그래요. 어느 국가고시건 출제위원 교수를 들어가면은 그 시험 최근 3년치 기출만 딱 주고 나머지는 그쪽 전공 분야 책 참조해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다 그럽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 뭐 10몇 년, 20년 쫙 있잖아요. 그거 다 안 줘요. 공무원 같은 경우도 딱 3개는 기출만 주고 나머지는 출제교수 보고 당신들이 잘 보는 책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 1년 더 늘려서 기출 변형은 최근 4년간에서 이렇게 할 테니까 기출 변형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사실 2가지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 완전히 탈탈 털어서 복습하고 4년간 기출을 변형해서 나온 문제 한번 챌린지 해보고 이 2가지만 해도요 솔직히 영어학 점수의 3분의 2가 완성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영어학이 연교보다는 어렵고 1년보다 쉽지만 연교보다는 어렵고 작년 같은 경우는 또 1년 못지않게 체감 난이도 어렵다 손치더라도 사실 이 2가지만 완전히 달달달달 통달을 해도 최소 3분의 2는 다 기초가 다 깨져요. 실제 점수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쭈루루 하고 이 문법 나올 때는 TG 내용 이것은 요 3주차 끝날 무렵에 제가 챕터 많이 안 할 겁니다. 7주차에도 한 2챕터 정도 8주차에도 한 2챕터 정도 해서
말하면 TG, 티처스 그램에서 제일 인용이 많이 되는 챕터, 임용에 그 위주로 한 4, 5개 챕터에서 끝날 겁니다. 7, 8주에. 솔직히 말야 바른 말로 7, 8주에 TG 책 한 권 다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두 주에 걸쳐서 4, 5개 챕터 정도 할 겁니다.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구성되고, 그리고, 매주 6문제씩, 약 20점 배점인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또 7, 8, 90, 11 종합 모고 가면은 24점도 나올 거예요. 영어학이 많이 나올 때 24점 나왔으니까. 근데 평균 영어학은 해마다 약 22점가량 나와요. 사실 22점, 실제 시험에서도. 우리는 3, 4월 달에 20점이지만은 나중엔 제가 또 이걸 좀 더 늘려잡아서 더 많이 내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영어학에서 22점, 20점, 22점이니까 뭐 기입이 하나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기입형 하나 빼고 소설 하나 늘린다거나 딱 이렇게 조정하면은 실제 배점에 딱 100% 맞는 그런 게 되겠죠. 근데 일단 3, 4월은 딱 이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어떤 진도를 따라서 어떤 레벨로 어떤 소재로 주로 낼 것인가 말씀드렸고, 인력 문학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영어학은 영교보다는 좀 이 문풀 연습이 좀 빨리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은 좀 수학 비스무리한 느낌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뭐 어릴 적에 뭐 개념 원리 수학이나 수학 정석이나 이런 기본서만 공부해서는 그 나중에 수학 모의고사 보면 점수 그렇게 많이 잘 안 나옵니다. 온갖 잡스러운 응용 문제집, 실전 모의고 문제집을 어느 정도는 풀어 제끼야 점수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한 게 수학인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수학, 수능 문제집 뒤에 있는 좀 어려운 3점이나 4점짜리 문제 중에 어려운 것들은 문제 풀이 과정을 아예 다 외우는 공부도 하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은 수학이 이제 그런 실제로 문제 푸는데 익숙해지는 자체가 중요한 게 있었는데, 영어학도 좀 그래요, 솔직히. 특히 연결론하고 비교해 보면은 기본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문제 푸는 그런 안목, 스킬 그 자체도 참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학은 7, 8월부터 문풀 연습하면은 살짝 늦는 감이 있어요. 영어학이 워낙 탄탄했던 분이 안 늦지만은, 그런 경우는 그렇게도 안 많아요, 솔직히. 심지어는 최종 합격을 해도 영어학이 완전 튼튼한 경우는 또 1년 못지않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최종 합격을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이제 1, 2월은 패스했지만은 3월부터는 공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그리고 이제 여기 제 이메일 주소가 일령 시간에 의해서 써있지만은 우리 인강으로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역시 이 메일 주소로 각자 강의 시작하신 날부터 시작해서 매 회마다 1주 텀으로 그렇게 답안 보내시고 1주부터 8주까지 뭐 직강생, 이강생 할 거 없이 모든 문제 다 첨삭입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이제 그 안내사항 마치고 바로 1번 들어갑시다. 자, 이제 1번 이게 약간 좀 기상천외한 그런 데이터도 섞여 있는데, 요게 이제 데이터의 위의 절반이 Introduction to Language의 음성학 파트에서 거의 그대로 베껴온 겁니다. 오, Introduction to Language에 이런 데이터도 있구나 싶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작년에 기출 보시면은 음성학 의문문 문제 중에서 뭐 컨소넌트라는 피처가 어떻고 실라빅이라는 피처가 어떻고 뭐 소노런트라는 피처가 어떻고 막 그 나왔잖아요. 소리에 온갖 피처들 얘기 나오는 그런 서술형 문제 하나 있었죠. 사실은 그것과 이제 같은 계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음성학 의문론에서 여러 자음, 모음 연구하다 보면은 이런 피처, 저런 피처, 막 콘소넌트냐, 뭐 아니냐, 그 다음에 무슨 뭐 소노런트냐 아니냐, 작년에 나왔던 컨티뉴언트냐 아니냐, 온갖 피처가 다 있는데, 역시 이제 작년 기출에서 언급되었던 것 중에 하나고, 이제 오늘 1번의 정답이 이제 실러빅이라는, 오늘 첫 답이 이제 실러빅이죠. 실러빅이라는 피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영어 소리들 중에서 그 어떤 소리인가가 실러블, 음절의 핵심 위치, 코어 내지는 그 뉴클러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실러빅이라는 피처가 뭐냐면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이 실러빅이라고 하는 피처는 말하면 코어 또는 뉴클러스 또는 피크라고 하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음절이 있으면은 그 음절, 오브 어 실러블, 어떤 음절이 있으면은 그 음절의 핵심, 다 핵심이란 말입니다. 코어, 뉴클러스, 피크를 담당하는 속성.
음절이 있으면 그 음절의 핵심 위치를 담당하는 속성. 요것이 이제 실러빅이라는 속성입니다. 요걸 위해서 이제 본문에 없는 음운론 음서가 복습을 시켜드리면 실러블이라는 거, 음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맨 앞에 부분 자음유는 온셋과 그 다음에 온셋 뒤에 부분을 라임이라고 그러고, 라임을 또 가지치기해서 말하면은 바로 이것들 코어 뉴클러스 뭐뭐라 그러고, 끝에 자음 오는 부분을 코다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건 뭐 영어학 개론책에 다 나오지만 하나의 음절이 있으면 음절이라는 게 뭐 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발음이 되는, 현실 세계에서 발음이 되는 기본 단위가 음절이죠. 우리가 그 영어에서 자음 모음 공부할 때 자음 하나하나 떼서 발음 따로 안 하고 실제 생활에서 그렇죠? 심지어는 모음은 하나하나 떼서 발음할 수 있어도 그것도 일부러 모음 하나하나 떼서 발음 안 하잖아요. 뭔가 자음 모음 몇 개씩 한 덩어리로 뭉쳐서 이렇게 발음하지 않습니까? 자음 하나하나 따로 발음 안 하고 모음 하나하나 따로 발음 안 하고 자음 모음을 두세 개씩이고 서너 개씩이고 뭉쳐서 발음하죠. 이렇게 실제 생활에서 최소한의 기본 단위로 뭉쳐서 발음하는 그 기본 단위, 요걸 이제 실러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한국어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지스쿨이라고 해서 지스쿨 할 때 쿨이라는 말, 지스쿨 할 때 쿨이란 말을 키역 따로 발음하고 우 따로 발음하고 리을 따로 발음하고 이런 사람 없다 이거죠. 지스쿨 할 때 크와 우와 리을 합쳐서 쿨, 요걸 이제 한 실러블, 한 음절로 발음한다 이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지스쿨 할 때 스쿨이라는 것을 뭐 스 따로 발음하고 뭐 크 따로 발음하고 우 따로 발음하고 엘 따로 발음하고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스쿨이라는 한 음절을 스쿨 한 몫으로 쑥 발음해 버린다 이겁니다. 네, 마찬가지죠. 한글도 그렇고 이렇게 현실에서 실제로 한 묶음으로 발음하는 단위를 실러블이라고 그러는데, 이 실러블은 온셋과 라임으로 되어 있고, 라임은 또한 뉴클러스와 코다인데, 온셋은 뭐 이왕에 뭐 쉬운 한글 예를 들었으니까, 뭐 온셋 같은 경우는 맨 앞에 나오는 자음, 그 다음에 앞에 나온 자음 뺀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그 라임인데, 라임에는 이 쿨 같은 경우, 우에 해당되는 뉴클러스와 또 쿨 같은 경우 받침 리을에 해당되는 코다가 있다. 한국어 예를 쓰면 지숙할 때 크가 온셋이고 우가 뉴클러스고 코다가 리을이고 뭐 이런 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 우, 르가 따로가 아니라 쿨하고 한 덩어리로 발음된다.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한글로 설명하면 이렇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게 이제 실러블의 구조인데, 실러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이 뉴클러스 속성, 온셋, 뉴클러스, 코다, 뭐 쿠하고 우하고 리를 때 우에 해당되는 이 실러블에서 뉴클러스에 해당되는 속성을 담당하는 아이를 이제 실러블이라고 그래요. 뉴클러스 이 자리 역할을 담당하는 애를 보고 실러빅, 즉 실러블 중에서 이 뉴클러스 얘가 실러빅이다 하면 실러블의 실러빅이니까 한마디로 얘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실러빅이라는 속성인데, 우리 문제 본문에도 있죠. 문제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제 본문에도 둘째 줄 보면은 most famous example, 이런 실러빅, 음절의 핵심을 담당하는 실러빅의 제일 유명한 애는 두말할 것 없이 모음들이다. 그렇죠? 지스쿨의 우 같은 이런 모음들이 음절의 핵심에 오면서 얘가 실러빅의 속성을 부여해서 이 말하자면은 그 우라는 모음이 실러빅이다 하듯이 거의 대부분의 단어, 쉽게 말하면 90몇 프로 이상의 대부분의 단어에서는 그 음절의 모음이 실러빅이에요. 그런데 세상 일은 단순하지 않아서 모음 말고 가끔씩은 자음이 실러빅 속성을 떠맡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실러빅 컨소넌트라고도 하죠. 여기 이제 둘째 단락에 보시면은 역시 빈칸은 실러빅이고요. 대절, 페이커, 리듬 할 때 요 대절, 페이커, 리듬은 그다음에 외건도 있네요. 외건. 이 네 단어는 끝에 자음,
L, R, M, N. 여러분 그 외건할 때 스펠링은 N인데 나중에는 ING 발음도 납니다. 그 외건이 끝에 N이 ING, eng 발음으로도 나요. 그러니까 L, R, M, N 단어 끝에 있는 얘네들이 뭐가 되느냐? 얘네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실러블의 핵심 역할을 한다. 근데 이게 좀 설명이 제가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에 있는 말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는데 절대로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설명이 은근히 어렵습니다. 왜 이 말 나오고 그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placing a shore before this type of liquid or natural also show that they are separable syllable 들었는데 쉬운 듯 하면서 좀 어렵죠. 이 말이 뭔지. 요걸 잘 설명해줘야 이제 여기 설명이 제대로 풀려요. 풀리는데, 뭐 여기 뭐 다 실 테니까. 여기 뭐 다 지웁시다, 이긴. 여기 다 지우고 여기 다 실 테니까. 자, 그럼 하나의 예만 놓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하나의 예만 놓고 설명하면은, 음악 시간에 리듬이란 말 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리듬이란 말이 있는데, 지금은 여기 TH가 있고 바로 M이 있죠. 그런데 우리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에서 쓴 말은 이거라는 거예요. 리듬이 리 하다음에 지금 리듬 원래 발음교는 뭐 이렇게 되겠죠. 원래대로 하면은 이렇게 또는 뭐 이걸 이렇게 쓰는 사전도 있고 뭐 이렇게 쓰는 이렇게 지금이야 보통 사전은 이런 식으로 쓰겠지만은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 설명인 거예요. 리, R, I 다음에 드 다음에 원래 쇼아가 하나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쇼아가 하나 발음 철자와는 다르게 철자와는 다르게 발음에서는 쇼아가 있을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쇼아가 있을 수 있다는 소리는 뭔 소리냐? 이 리듬이 사실은 이음절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R, I가 한음절이고 이 쇼아 들어서 덤이 한음절이어서 이음절, 이음절 이렇게 리듬에서 여기다가 스펠링과는 다르게 쇼아를 첨가하면은 리듬에서 이음절, 이음절이라고 카운트를 할 수 있었다. 요게 놀랍게도 제일 허접한 책으로 알기 쉬운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에서 요거를 콕 집어주고 있어요. 나 대학생 때 세컨드 에디션 때는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좀 많이 당혹스럽습니다. 솔직히. 야, 요즘 대학생들은 우리 대학생 시절보다 얼마나 어렵게 배우는 것이야.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솔직히.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리, 한음절, 덤, 또 한음절, 이음절, 이음절인데 그런데 여기서 왜 M이 성절 자음이냐 할 때 이걸 좀 빨리 발음하다 보면은 이 쇼아가 떨어져나갑니다. 쇼아가 떨어져나가고 그 다음에 엄만 남아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요걸 그려보면은 요 실러블을 그려보면은 뭔 소린가? 이거 온셋 그다음에 라임 있고 그다음에 뉴클러스 있고 코다 있을 때 원래 이 덤에서 온셋은 드 발음이고 뉴클러스가 쇼아 발음이고 코다가 원래 M 발음이었잖아요. 우리 여기에 쇼아가 있을 때는 온셋이 드 여기에 쇼아가 있었을 때는 뉴클러스가 쇼아 그 다음에 M이 코다 원래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데 문제가 뭡니까? 좀 빨리 발음하다 보니까 그만 이 쇼아가 떨어져 나갔어요. 쇼아가 떨어져 나갔다 보니까 뭔 사태가 벌어졌냐면은 여기 뉴클러스 자리가 빈자리 얘가 떨어져 나가면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음운론 쪽 정통 원수를 보시면 나오지만은 온셋 뉴클러스 코다 중에서 딴 건 없어도 이 뉴클러스 자리가 비면 안 된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하고 쇼아하고 무 있을 때 쇼아가 둘둘둘 떨어져 나갔더니 뉴클러스가 빈자리라고요? 이 뉴클러스 빈자리 두면 안 되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이게 빈자리인데 어떡하겠냐? 뭐 땜빵이라도 세웁시다. 어떻게 땜빵을 할까요? 그 코다 자리에 있는 M을 이 뉴클러스 자리를 대신 땜빵하는 데처럼 인정해 줍시다. 그래서 이 끝에 있던 M이 쇼아가 떨어져 나간 뉴클러스 자리에 이른바 야구식으로 말하면 대타로 들어오는 이런 거라서 원래 코다에 있던 자음이었지만 뉴클러스 자리를 그 땜빵해주는 대타 해주는 M으로 뉴클러스 자리를 대타로 채워주는 이런 자음은 실러빅한 자음이라고 하자.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탄생하는 개념이 이거 하나 설명하는데 되게 시간 많이 걸리네요. 이제
뭡니까? 이걸 설명하는 개념이 이제 말하는 실러빅 컨소넌트라는 개념이고, 이 리듬과 마찬가지로, 대절의 L, 페이커의 R, 웨건의 N이나 N, 이 모든 것들도 리듬과 같은 방식으로 해갖고 다 성절자음 반열에 올랐다, 실러빅이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 다음 셋째 단락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널로지급이나 돼야 나올 만한 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성절자음이라는 겁니다. 새, 버드 할 때 R 발음, 동사, 버브 할 때 R 발음, 이것도 성절자음이에요. 왜 그러느냐? 리듬하고 똑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리듬의 덤같이. 버드도 원래 뭡니까? 버드만 놓고 다 할 수 없어요. 버드도 V가 있고, 그 다음에 어가 있고, 이런 R이 있고, 드가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버드가 굳이 발음표 써보면은 V에다가 쇼와 약간 긴 쇼와에다가 R 발음에다 드 발음 버드잖아요. 그런데 요 버드도 쇼화가 떨어나갈 수 있어요. 떨어나가면은 어떻게 되냐? R이 이 쇼화 대신에 뉴클스 자리를 쳐서 버드가 아니라 불인지 부인지 하는 애매한 발음, bird 하면서 이 R이 쉽게 말하면은 대신에 뉴클러스 자리로 땜빵을 해준다. 그래서 R이 성절자음 되고 bird가 아니라 bird 이런 식으로 되면서 발음은 bird 이런 식으로 되면서 R이 이 새라고 하는 단어에서의 R이 무려 성절자음이 되는 요 엽기적인, 왜냐하면 쇼화가 떨어나갖고 떨어나간 쇼화를 바로 뒤에 있는 엘레멘 R 이런 자음이 대신해 주니까 그래서 bird의 R이나 마찬가지 이름으로 버브의 R이 다 앞에 쇼화 발음이 떨어져 나간 그 위치를 커버해주는 성절자음이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이 버드나 버브의 가운데 R이 성절자음이라니, 제 생각에 이건 어플라이드에도 안 나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널로지 같은 고급지고 어려운 책에도 아마도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다 아마 찔끔이나 나오고 끝나거나 아마 웬만하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기억이 하도 작년에 여름에도 특강했는데, 저도 하여튼 최소한 어플라이드급 이상의 설명입니다, 이 설명이. 그러니까 절대로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를, 이거 허접한 책이다, 이런 거 잡고 있으면 영어학 점수 안 나와. 아닙니다. 완전 허접한 책 아니에요. 좀만 잘 보면은,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 챕터에 이런 깨알 같은 내용들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 있어요. 예. 옛날에 역대 통사론 꼬인 문제들도 여기서 한 2번 나오기도 하고 장난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내가 공부를 그래도 처음 한 게 아닌데, 어떻게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를 아닙니다.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이런 진짜 고난이도 사항들이 있으니까요. 예. 사람은 늘 그러니까 참 이 경손이라는 게 힘들어요. 내가 가오가 했지. 어떻게 아직도 ITL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를 또 아닙니다 할 때 시험에 나오면 봐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은. 자, 그래서 이런 bird나 verb에서는 R이 실러빅이고, 그리고 밑에 이제 1, 2, 3 예문에서 button, third 할 때 끝에 N, button이나 third는 끝에 N이 성절자음, 실러빅이고, button.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N 앞에 쇼화가 있었습니다. 스펠링으로 모음이 있건 없건 N 앞에 쇼화가 원래 있었던 거예요. N 앞에 여기 리듬의 THM처럼 스펠링 상관없이 원래는 뭡니까? 여기 TH랑 M 사이에 쇼화가 있듯이 쇼화가 다 있었던 거예요. 버튼의 N 앞에, 서든의 N 앞에 원래 쇼화가 있었던 건데, 이게 말하자면은, 쇼화가 떨어져 나가면서 N이 각각 성절자음.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다 같은 유형입니다. 캐터, 리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에 LL 발음 앞에 쇼화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 쇼화가 떨어지고 나니까 그 자리에 L이 들어가서 땜빵 노릇. 그래서 이제 실러빅 되고, 그 다음에 캐즘, 바텀도 마찬가지로 MM. 얘네들 앞에도 더 스펠링 상관없이 리듬의 덤처럼 스펠링 상관없이 쇼화가 다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쇼화가 떨어져 나가니까 끝에 MM 요놈아들도 다 성절자음 역할, 뉴클러스를 대신하는 성절자음 역할로 쏙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요 모든 것의 공통 정답은 실러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 문제 보시면은 이제 영교론도 그렇고 영어학도 그렇고 문제풀이 요령이 기입형에서 빈칸에 단어를 채워라 할 때, 이 디렉션에 본문에서 찾아서 채워라. 본문, 예를 들어 본문이 A, B 있으면
B 빈칸을 A 본문에서 채워라 이런 말 없잖아요. 본문 A건 그냥 본문, B건 그냥 본문이건 영어학 연교로는 기입형에서 그냥 단어로 채워라 하고 본문 어디서 찾아서란 말 없으면은 정답이 본문 외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 그렇게 또 아시고 푸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리하여 우리가 1번 하나는 어떻게 시간 오래 걸렸는데 쉬운 답은 쉽지만 공부할 건 많은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봅시다. 2번 보시면은 그 이제 재작년 기출 포인트에 컨버전, 그렇죠. 재작년 기출 포인트에 컨버전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컨버전, 재작년 기출 포인트에. 컨버전이 뭐냐? 단어의 형태는 그대로 두고, 주로 이제 철자입니다. 스펠링. 단어의 스펠링은 주로 그대로 두고, 스펠링 그대로 둔 상태에서 원래의 품사가 아닌 다른 품사 쪽으로 옮겨서 쓰는 그런 단어 활용법이 컨버전이에요. 재작년 기출 용어였는데요. 재작년 기출 용어였던 이 컨버전의 또 다른 명칭이 바로 제로 데리베이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둘째 단락에 제로 데리베이션은 데리베이션, 일종의 파생 작업이지만 그 형태를 제로 형태를 붙인다라고 하잖아요. 제로 형태를 붙인다라는 말이 둘째 단락에 많이 나오는데 제로, 꽝 형태를 붙인다는 말은 겉으로는 뭔가 새로운 형태를 안 붙인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하세요. 제로라는 것을 형태로 갖다 붙인다는 말은 겉으로는 새로운 접두어, 접미어 등 새로운 형태를 겉보기에는 안 붙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게 제로를 갖다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영어학계에서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로 데리베이션 컨버전,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그 단어 스펠링 안 바꾸고 원래 품사 말고 딴 품사로 갖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해요. 제로 이 말이 번거로우시고 머리가 갑자기 내 머릿속이 제로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다 버리고 그냥 단어 스펠링 안 바꾸고 원래 품사를 다른 품사 쪽으로 갖다 쓴다 이건데, 잉크 같은 예가 있습니다. 잉크는 본래는 기본으로는 명사로 쓰이죠. 기본으로는 INK 요 스펠링 갖고 명사로 쓰이는데 이게 INK 스펠링 그대로 놓고 동사처럼 바꿔 쓰기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1번이 잉크 컨트랙트가 쉽게 말하면 계약서에 서명하다. 서명하다라는 말을 사인하다라고 안 하고 잉크라고 이렇게 동사로 쓴 겁니다. 잉크가 동사예요. 자, 그래서 명사였던 잉크가 동사로 품사 바꿨었죠. 스펠링 변화 없이. 그 다음에 2번님에 나오는 dirty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효용사인데 dirty 요 스펠링 그대로 놔두고 동사처럼 써버린 겁니다. dirty 셔츠 더럽히다 이런 거 할 때. 자, 이렇게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뭡니까? 제로 데리베이션의 예가 되는데 좀 미묘한 케이스 나옵니다. 링이라는 단어 있어요. 링이 동사로 쓰일 때는 3번처럼 링, 랭, 렁도 되고, 요거 여러분 이제 또,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 그대로 나온 겁니다, 이거. 그리고 옛날에 기출에도 나왔어요, 이게.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 나왔지만은, 링, 랭, 렁, 링, 링드, 링드가 바로 기출에도 나왔던 겁니다. 링, 링드, 링드입니다. 자, 이럴 때, 링이 원래 동사에서 출발해서 동사로 쓰인 게 이 3사 중에 하나 있고, 또 똑같아 보이는 기본형 링이지만 명사했던 것을 동사로 가져와서 쓴 링이 또 하나 있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동사로 출발한 링이 있고 명사에서 제로 데리베이션에서 가져온 동사 링이 있고, 두 경우가 다 있다. 3과 4에는. 그럼 어떤 경우냐라고, 솔직히 이건 번호 쓰라는 거지만 1, 2번은 쓸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2분의 1입니다, 확률이. 첫 회라서 쉽게 했어요. 그러면은 제로 데리베이션으로 나온 동사는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특징이 있어요. 제로 데리베이션으로 만들어낸 동사는 불규칙 활용이 아니라 규칙 활용. 요게 핵심입니다. 불규칙 활용이 아니라 규칙 활용을 한다라는 거. 요게 2009년도에 평가원에서 나온 문제, 기출 문제입니다, 이게. 링, 랭, 렁, 불규칙. 이건 제로 데리베이션 나온 거 아닙니다. 링, 링드, 링드, ed나 d 붙이는 거 규칙 활용, 이것만이 뭡니까? 제로 데리베이션으로 나온 동사다. 그러니까 4번의 링은 명사 링에서 나온 겁니다. 명사 링은 동그란 모양이죠. 반지도 그렇고 아니면 격투기 시합할 때 네모난 링도 있지만 동그란 링도 있고, 하여튼 뭔가
둘러싸는 거죠. 반지도 뭔가 손가락을 둘러싸는 거, 격투기 링도 선수가 들어가 싸우도록 둘러싸주는 거, 명사 링이 둘러싸주는 그 어떤 물건들을 말하잖아요. 시설이나 물건들. 거기서 이제 동사 링이 제로 데리베이션으로 나왔더니 이때 링도 삥 둘러싸다 포위하다. 4번의 링은 포위하다 둘러싸다. 쉬운 영어 단어라면 surround 하는 거죠. 4번의 링은 한마디로 둘러싸는 거, surround, 둘러싸는 거다. 이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4번 링의 뜻이고, 이건 명사 링에서 나온 거다. 동그랗게 둘러싸는 거, 삥 둘러싸는 거. 그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번까지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이제 문법도 되고 통사론도 됩니다. 그 역대 통사론에서 이것 일종의 첫 주는 저희가 진단평가 목적이니까 각 영어 과목별로 좀 유행을 많이 타고 인기 많이 끌었던 항목으로 제가 문제를 넣어봤는데, 역대 통사론에서 지금 3번 문제랑 4번 문제가 지난 9년간 서답형에서도 3번에 나온 컴플리먼트 에정트가 한 2번 나왔고, 또 지난 9년간 서답형에서 뭡니까? 4번에 이 앰비규티가 3번 나왔고, 그래서 지난 9년간의 서답형 통사론 문제 중에서 3에 나온 컴플리먼트 에정트와 4에 나온 앰비규티 합치면 5번 출제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오늘 일종의 진단평가 목적으로 낼 때는 기출에 많이 나온 것을 또 우리 선생님들이 이 상반기이긴 하지만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는가, 요걸 먼저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컴플리먼트 에정트라고 하는 것은 이 통사론이나 문법에서 중요한 개념인데, 컴플리먼트는 되게 좀 필수적인 것들이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문장의 의미를 완료시켜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둘째 단락에 보시면은 컴플리먼트는 단어나 프레이즈, 클로즈 이런 걸로 뭡니까? necessary, 필요한 거다. 주어진 문장의 뜻을 완성시키는데 뭔가 좀 그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좀 많이 필요한 거다. 함부로 생략하면은 의미나 이런 게 이상해지는 거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1번, 2번, 3번이 컴플리먼트의 예예요. 컴플리먼트를 아주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verb 컴플리먼트와 subject 컴플리먼트, object 컴플리먼트. 한마디로 동사의 목적으로서의 컴플리먼트와 주격보, 목적격보, 이 모든 게 다 통사론과 문법에서 다 말하는 컴플리먼트인데, 뭐 하나 1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가 그의 얼굴을 와이프했다, 닦았다 할 때 밑줄 친 his face가 verb 컴플리먼트인데 얘가 만약에 없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he wiped로 끝났죠? 그가 닦았다? 뭘 닦았지? 뭐 이 책상 이런 거 닦았나? 아니 뭐 치품 닦았나? 지 얼굴인가? 뭐 모르잖아요. 그리고 좀 이상하잖아요. 책상을 닦던지 뭐 닦는 게 뭐 아니면 뭐 여기 이런 뭐 음료수 뭐지 대체? 뭘 닦았다는 거야? 너무 궁금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컴플리먼트는 그걸 생략해버리면은 문장 뜻이 많이 이상해지고 뭔가 불완전하고 비문법적으로도 되고 하는 거, 그게 이 컴플리먼트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You look happy도 이건 주격 보호로서의 컴플리먼트인데 You look까지 나오면은 너는 오늘 모습이 어찌어찌하는데 You look 하면은 거기까지 끝나면 You look? 당신이 뭐 어떻게 생겼다고? 대체 어떻게 생겼다는 말이야? 이렇게 의아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컴플리먼트는 생략하면은 뜻도 이상해지고 문법적으로도 틀린다는 말이 나오게 되고 하는 그게 바로 컴플리먼트입니다. 반면에 애정트를 봅시다. 애정트는 이 뜻이 일종의 부사류적인 거예요. 부사류적인 adverbial, 부사류적인 성분으로서. 그리고 부사류적인 성분 중에서는 굳이 필수는 아닌 거. 부사류는 주로 시간, 장소, 뭐 방법, 수단, 방법, 뭐 이유 이런 거 나타내는 거잖아요. 문장에서 시간, 장소, 뭐 방법, 이유, 뭐 이런 것들 원인 있는 걸 나타내는 건데 그 중에서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을 하는 그 정도 급이 애정트입니다. 4번에 보시면은 I met him in the park에서 in the park가 애정트예요. 근데 in the park 생략을 해보세요. 그래도 말은 됩니다. 내가 그 사람 만났잖아. 이렇게. 물론 어디서 만났다라는 말을 넣어주면 더 자세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그 사람 만났잖아 라고만 해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뭔가 말이 완결되긴 하죠. 그래서 in the park는 굳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5번도 다이앤이 내일 떠날 거야 했을 때
내일이란 말이 없어도 다이앤 떠날 것 같아. 이렇게만 해도 어쨌건 기본적인 말은 되죠. 그래서 애정트는 그거가 빠져도 기본적으로 뜻은 되고 또 문장이 비문법적으로도 안 되고 이게 바로 애정트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과제입니다. 이제 B에서 두 개의 전치사구 to students와 from the book이 있는데 둘 다 전치사구이긴 한데 하나는 컴플리먼트고 하나는 애정트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평소 약간의 우리 중학교 때부터 알아온 영어 지식이 좀 동원됩니다. explain이라는 동사 구문은 explain 무엇 to 누구 요게 다 갖춰지는 구문이다. 우리 중학교 자습서에서부터 배운 겁니다. 사실 그때 지식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xplain이라는 동사 구문은 to 누구에게란 말이 없으면은 의미상, 구조상 완결이 안 된 거다라고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의 전치사구지만 explain 구문에서는 to 뭐뭐가 빠지면은 의미상, 구조상 불완전하고 틀렸다라고 보므로 explain 동사 구문 본래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컴플리먼트죠. 반면에 learn은 from 뭐뭐가 없어도 learn 구문은 성립하죠. from 뭐뭐가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from the book은 이제 말하자면은 애정트가 된다. 생략해도 별반 이상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